아빠가 노후 자금으로 굴리던 돈을 주식에 다 날렸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겨서 갈 곳이 없구나.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버지 형편에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건 무리예요. 애들 교육비만 한 달에 수백인데 빈손으로 오신 아버님까지 저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30년을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4살을 깎아대학 보내고 대출까지 끌어다 장가 보낸 아들이었죠. 그런데 전 재산을 날렸다는 거짓말 한마디에 내 아들은 낯선 괴물이 되어 저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닫히는 현관문 앞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지훈아, 내가 선택한 결과가 어떤 건지 똑똑히 보여주마. 여러분, 자식에게 모든 걸 걸지 마세요. 제가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팠던, 하지만 가장 통쾌했던 복수극입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김만수, 올해로 72살입니다. 평생을 공직에서 고지식하게 일하며 오직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남들 골프 치고 해외여행 갈 때 저는 구멍난 양말을 꿰매 신고 아들놈 학원비를 냈습니다. 아빠, 나 이번에 새로 나온 운동화 갖고 싶어. 그래, 지훈아, 아빠가 사줄게. 우리 아들은 기죽으면 안 되지. 그때는 그게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아들이 명문대에 합격했을 때, 대기업에 취업했을 때, 저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기분이었죠. 아들이 결혼할 때도 그랬습니다. 아버지, 요즘 서울 전셋값이 너무 비싸요. 머뭇거리는 아들의 모습에 저는 퇴직금 절반을 뚝 떼어 아파트 보증금에 보탰습니다. 제 노후 자금이었지만 아들이 번듯하게 시작하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주변 친구들이 자식한테 다 퍼주면 나중에 찬밥 신세 된다고 경고할 때도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허, 사람 참, 우리 지훈이는 달라요. 얼마나 효자인데 매주 안부 전화해. 며느리도 얼마나 살가운지 몰라.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돈이 흐를 때만 유지되던 가짜 평화였다는 걸.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변화는 아주 미세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퇴직하고 수입이 줄어들고 자식들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이 없어지자 매주 오던 아들의 발길이 격주로 한 달에 한 번으로 차츰 뜸해졌습니다. 명절에 주는 용돈 봉투의 두께를 확인하는 며느리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죠. 어느 날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 아들 집에 들렀는데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 소리가 문 밖까지 새어 나왔습니다. 자기야, 아버님 이번 달에도 용돈 안 주셨어. 에이, 아버지도 이제 퇴직하셨는데 뭘 봐라. 그냥 우리가 좀 덜 가고 덜 쓰는 수밖에 없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저는 그저 용돈 주는 기계에 불과했던 걸까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된다면 저 아이들은 여전히 나를 아버지로 대접해 줄까? 그래서 저는 인생을 건 도박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자식의 가면을 확인하는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평소 입지 않던 낡고 보풀이 일어난 스웨터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가 좋아하는 고깃집으로 그들을 불러냈죠. 아직 상황을 모르는 아들과 며느리는 공짜 고기 먹을 생각에 연신 싱글벙글하며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기분 좋은 일 있으세요? 며느리는 평소보다 더 싹싹하게 굴며 제 앞에 밑반찬을 놓았습니다. 그래, 많이들 먹어라. 우리 지훈이 요새 회사 일로 힘들 텐데 고기 좀 보충해야지. 지글지글 고기 익는 소리가 들리고 아들은 신이 나서 상추쌈을 크게 싸 입에 넣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웃음이 언제까지 갈까? 고기가 절반쯤 비워졌을 때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지훈아, 사실 오늘 너희한테 긴히 할 말이 있어서 부른 거다.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는지
고기를 씹던 아들의 입동작이 멈췄습니다. 며느리도 젓가락을 든 채 저를 쳐다봤죠. 아버지, 무슨 일이신데요? 표정이 왜 그러세요? 그게 내가 노후 자금으로 굴리던 돈 있지 않느냐? 친구 녀석 말만 믿고 주식에 좀 무리하게 넣었는데 그게 상장 폐지가 됐단다. 아파트 담보로 빌린 돈까지 다 날리게 생겼어. 순간 식탁 위로 얼음물보다 차가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방금까지 맛있게 고기를 씹던 아들의 얼굴에서 생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상장 폐지라니요. 아버지가 가진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집 담보 대출은 또 뭐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자기 몫의 유산이 사라졌다는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의 태도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방금까지 제 접시에 고기를 얹어주던 그 부드러운 손길은 어디 가고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아버님, 그럼 저희 아파트 사주신 거, 그것도 혹시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준 돈 다시 달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위로나 안부는 없었습니다. 자식들의 머릿속엔 오직 하나, 자신들의 통장에 미칠 영향뿐이었죠. 미안하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겨서 당분간 내가 갈 곳이 없구나. 혹시 너희 집에서 한 몇 달만 신세를 질 수 있겠니? 제 조심스러운 물음에 아들은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며 헛기침을 해댔습니다.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 말을 가로챘습니다. 아버님, 저희 집 아시잖아요. 애들 공부방에 제 서재까지 정말 숨 쉴 틈도 없어요. 갑자기 이렇게 오시면 저희 생활은 어떡하고요? 아버님 친구분들 많으시잖아요. 잠깐 신세 질 친구분 안 계세요? 방금 전까지 아버님, 아버님 하며 꼬리를 치던 며느리는 이제 저를 마치 전염병 환자라도 보듯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입을 꾹 다물고 천장만 바라보더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세월이 이 갈비 냄새 섞인 식탁 위에서 단 한순간에 부정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의 태도를 보게 된 고깃집에서의 그 참담한 저녁 이후 제 휴대전화는 무서울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아버님, 오늘 미세먼지 심하대요 라며 비위 맞추던 며느리의 문자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안부를 묻던 아들의 전화도 거짓말처럼 끊겼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신호음은 한참을 가더니 익숙한 음성 메시지로 넘어갔습니다. 3번, 4번 아들은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아들에게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당분간 연락 힘들 것 같아요. 며느리한테도 자꾸 전화해서 곤란하게 하지 마세요. 걔도 지금 머리 아파서 병원 다녀요. 곤란하게 하지 마라. 그 짧은 문장 하나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평생을 다 바쳐 뒷바라지한 아비가 이제는 자기들 인생에 곤란한 짐이 된 겁니다. 저는 아들이 차마 저를 내치지 못할 거라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작은 짐가방 하나를 챙겨 아들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제가 보태준 돈으로 마련한 그 집 말입니다. 배를 누르자 인터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어머, 아버님? 이 시간에 예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예약이라니요. 자식이 사는 집에 아버지가 오는데 예약이 필요하다는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마지못해 문이 열리고 들어간 집 거실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비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는 제가 선물했던 안마의자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죠. 아버지, 오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저희 도상의 끝에 내린 결론이에요.
아들이 내민 것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실버타운 입주 안내서, 그리고 기초수급자 신청 절차가 적힌 메모였죠. 지훈아, 내가 지금 당장 갈 곳이 없다고 하지 않았니? 너희 집 작은 방에서 딱 한 달만 지내며 정리하면 안 되겠느냐? 제 애원 섞인 말에 며느리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아버님, 저희 애가 이제 중학생이에요. 예민한 시기라 외부인이 있으면 공부에 방해돼요. 그리고 아버님, 솔직히 저희한테 사주신 아파트. 그거 증여해 주신 거잖아요. 이제 와서 그 돈 다시 내놓으라고 하시는 건 법적으로도 안 맞는 거 아시죠? 부모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며느리는 법 운운하며 혹시라도 제가 돈을 돌려달라고 할까봐 방어막부터 치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아들은 그저 바닥만 긁으며 한마디도 거들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너도 내 집에서 사는 건 안 된다는 거냐? 아버지, 저도 아내랑 애들 생각해야죠. 저라고 마음이 편하겠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그 집 경매 넘어가면 일단 고시원이라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고시원? 내 아들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고시원이었습니다. 제가 저놈 대학 등록금 내려고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까지 했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고시원보다 못한 곳에서 자면서도 아들놈 기죽을까봐 용돈은 넉넉히 챙겨줬었는데 저는 일어섰습니다. 짐 가방은 차마 풀지도 못했습니다. 알았다. 내가 눈치가 없었구나. 미안하다. 바쁜데 방해해서. 아파트를 나오는 복도는 왜 그리 길고 차가운지. 뒤에서 현관문 잠기는 띠리릭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마치 제 인생에서 아들을 영영 삭제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날 제 낡은 가방 안에는 그들이 눈을 뒤집고 환장할 만한 엄청난 금액의 통장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요. 아들 집을 나오는데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제 심장의 대못을 박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짐가방 하나를 들고 차가운 복도에 서 있는데 다리의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더군요. 하지만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자식들의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그 끝을 똑똑히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일주일 뒤 마지막으로 아들 지훈이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고깃집이 아니라 제가 살고 있던 이제는 곧 넘어갈 거지라 거짓말한 아파트로 불렀죠. 집안의 가구들에 일부러 먼지를 쌓아두고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도어락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더군요. 며느리 수진이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걱정보다는 짜증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불도 안 켜고 뭐 하세요? 그리고 여긴 왜 또 부르신 거예요? 저 오늘 회사 보고서 때문에 정말 바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의 첫마디는 역시나 본인의 바쁨이었습니다. 저는 힘없는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지훈아, 수진아. 내 집이 다음 주면 압류가 들어온단다. 법원에서 사람들도 온다는데 내가 당장 내일부터 머물 곳이 없구나. 너희 집 거실 구석이라도 좋으니 딱 보름만 나를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내가 어떻게든 다른 길을 찾아보마. 제 간곡한 부탁에 며느리가 한숨을 깊게 내쉬며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부하 직원을 훈계하는 상사처럼 팔짱을 끼고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드릴 말씀 있어서 온 거예요. 지훈 씨랑 밤새 상의했는데요. 아버님 지금 상황에서 저희 집 오시는 건 서로한테 지옥이에요. 애들은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고 저도 요즘 신경쇠약이라 약 먹고 있어요. 아버님 오시면 집안 공기부터 달라질 텐데 그걸 저희더러 참으라는 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세요? 이기적이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쳐온 저에게 며느리는 이기적이라는 단어를 던졌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시선을 피하며 벽에 걸린 가족 사진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너도 같은 생각이냐? 내가 네 공부방 만들어주려고 안방 내주고 거실에서 잠자던 그 시절은 다 잊은 게냐? 아들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상상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아버지,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죠. 자꾸 옛날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돈 관리를 잘못해서 날리신 건데 왜 그 책임을 저희한테 떠넘기시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저희 사주신 것, 그거 아버지가 좋아서 주신 거잖아요. 이제 와서 그거 담보로 저희한테 유세 부리시는 거예요? 유세라니. 내가 언제 유세를 부렸다고 그러느냐? 그저 갈 곳이 없어서. 갈 곳이 왜 없어요? 아버님 핸드폰 줘보세요. 제가 알아본 곳 있어요. 며느리가 제 손에서 강제로 휴대전화를 뺐더니 화면을 넘겨가며 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아주 낡은 요양원과 고시원이 섞인 묘한 시설의 홈페이지였습니다. 여기 보증금 없이 월 40이면 된대요. 아버님 나오는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하시잖아요. 저희가 첫 달 월세는 내드릴게요. 효도랍시고 억지로 저희 집에 모셔봤자 아버님도 눈치 보이고 불편하실 거예요. 여기가 시설은 좀 낡았어도 아버님 또래분들 많아서 친구 사귀기도 좋을 거예요. 그곳은 말만 요양시설이지 사실상 사회에서 버려진 노인들이 마지막을 기다리는 수용소 같은 곳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곳이 마치 저를 위한 최선의 배려인 양생색을 내고 있었고, 아들은 옆에서 거기가 공기도 맑고 좋겠네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너희들, 정말 나를 저기로 보내겠다는 거냐?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는 쓰레기 치우듯 치워버리겠다는 거야. 제 목소리가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핏줄에 대한 마지막 기대가 무너진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저희더러 같이 죽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우리 애들 학원 끊고 이 좁은 집에서 북적거리며 살아야겠냐고요. 돈 없으면 돈 없는 대로 형편에 맞게 사세요. 그게 자식들 도와주는 길이라고요. 아들의 외침은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부모 대접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가방을 챙겨 일어서며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아버님, 저희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가요. 애들 스트레스도 풀 겸 미리 예약해둔 거라 취소 못해요. 그러니까 시설 입소는 아버님이 알아서 하세요. 주소는 문자로 찍어드릴게요. 두 사람은 그렇게 폭풍처럼 제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진 저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하하, 하하.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으며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그래, 지훈아, 수진아. 너희가 원하던 현실적인 세상, 내가 그대로 보여주마.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아들에게 보태준 돈, 결혼 자금, 손주들 돌잔치 비용까지 단일 원 한 장 틀리지 않고 기록된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들과 며느리는 꿈에도 모르는 채 진짜 재산 목록이 적힌 VIP 통장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연극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들에게 비정한 현실이 무엇인지 가르쳐줄 차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멈추고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저번에 말했던 상속 유효성 무효 소송. 그리고 증여,
재산 반환 청구 소송. 지금 바로 시작해줘야겠어. 단 한 푼도 남김없이 다 회수할 거니까. 창밖으로 보이는 저물어가는 노을이 오늘따라 유난히 핏빛처럼 붉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가장 잔인한 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폭풍처럼 휩쓸고 간 집안은 적막하다 못해 싫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덩그러니 놓인 낡은 짐 가방이 마치 제 신세 같더군요. 자식들은 정말로 그날 이후 단 한 통의 전화도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보낸 문자조차 읽지 않았죠. 그들은 지금쯤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보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을 겁니다. 아버님은 잘 들어가셨겠지. 라는 형식적인 걱정조차 사치라 여기며 자신들이 던져준 그 낡은 요양시설의 주소가 제 마지막 안식처라 믿고 있겠지요. 저는 일주일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나? 내 인생의 결말이 고작 자식들에게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고시원을 전전하는 것이었나? 하지만 슬픔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들어찼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아들에게 파산했다고 거짓말하기 위해 입었던 보풀 일어난 스웨터를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깊숙이 넣어두었던 정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이 재산을 어떻게 모았는지 지훈이 놈은 알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공무원이었지만 퇴근 후와 주말마다 발품을 팔며 땅을 보러 다니고 남들 유흥에 돈 쓸 때 단돈만 원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 일궈온 피 같은 재산입니다. 그 재산의 존재를 숨기고 평범한 아버지가 되어준 것이 결국 괴물을 키운 꼴이 되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아팠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며칠 새 부쩍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수진아. 너희가 말한 현실적인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이제 내가 직접 보여주마. 저는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제가 간 곳은 아들이 알려준 고시원이 아니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대형 법무법인이었죠. 제 오랜 친구이자 자산관리 전문 변호사인 명석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석아, 내 계좌들 다 정리됐나? 변호사 친구가 내미는 태블릿 PC에는 일반인은 구경조차 하기 힘든 숫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현금만 50여 개, 신사동 빌딩 임대료가 매달 4천씩 들어오고 있네. 자네가 그동안 자식들 몰래 사둔 땅도 이번에 신도시 보상 지역으로 확정됐어. 축하하네, 만수야. 자네 이제 대한민국 1% 부자야. 저는 그 숫자를 보며 헛웃음이 났습니다. 이 돈이면 아들이 사는 아파트를 통째로 10채는 살 수 있는데 고작 그 아파트 몇 척에 눈이 멀어 아버지를 버린 자식들이 가여워질 지경이었죠. 만수야, 정말 괜찮겠나? 자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닌가? 명석이의 우려 섞인 물음에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내 아들 지훈이는 그날 고깃집에서 죽었네. 지금 남은 건 내 돈을 갉아먹으려는 기생충뿐이야. 자네, 내가 준 자료들 다 검토했나? 그럼 다 파악했지. 특히 자네가 아들 명의로 사준 그 아파트, 명예신탁 해지로 가져오거나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으로 전액 회수 가능해. 그리고 결혼 비용으로 지원한 1억 5천. 모두 증여 계약서 없이 나중에 갚겠다는 구두 약속하에 건네준 돈으로 처리할 수 있더군. 명석이가 내미는 서류들은 차가운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네가 그동안 손주들 교육비랑 생활비 보태준 내역들, 통장 가는 곳마다 다 기록해 뒀더군. 그거 전부 대여금으로 주장해서 소송 걸 걸세. 자식 놈들이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날 아마 집 앞에서 서류를 받게 될 거야.
저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꾹 눌러 찍힌 붉은 인감 도장은 마치 자식들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 같았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아들놈은 당장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날 판이었습니다. 그 집의 실질적인 주인은 저였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끝낼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다니는 회사의 최대 주주 중 한 명인 제 고등학교 선배를 찾아갔습니다. 형님, 저 만수입니다.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 아들 지훈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대기업 대리라고 떵떵거릴 수 있었던 배경에 제가 알게 모르게 쳐준 보호막이 얼마나 많았는지 말입니다. 이제 그 보호막을 제 손으로 직접 거둘 차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주도에서 한창 즐거울 그들에게 보내는 짧은 인사였죠. 지훈아, 제주도 여행은 즐겁니? 아빠는 내가 알려준 곳에 잘 도착했단다. 공기가 참 차갑더구나. 돌아오는 길 조심해라. 큰 선물을 준비해 두었으니 아들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네, 아버지. 거기 계시니까 마음이 놓이네요. 바쁘니까 답장은 안 하셔도 돼요. 저희도 잘 놀다 갈게요. 바쁘니까 답장은 안 하셔도 돼요? 그 무심한 문장을 보며 저는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지훈아. 곧 아주 많이 바빠질 테니까. 그때는 답장하고 싶어도 손이 떨려서 못하게 될 거다.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양주 한 잔을 따랐습니다. 40년 넘게 술을 멀리해왔지만 오늘만큼은 술이 달았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3박 4일은 그들에게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아들 내외와 손주들은 여행의 피곤함보다는 즐거움에 취해 깔깔대며 공항버스를 탔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며느리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자기야, 이번 여행 정말 좋았지. 아버지, 일로 머리 아팠는데 싹 잊혀지네. 이제 집에 가서 푹 쉬자. 그러게. 아버님도 거기 시설 공기 좋아서 아마 적응 잘하고 계실 거야. 나중에 시간 날 때 면회나 한번 가자고. 그들은 밤늦게서야 자신들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아파트 입구, 평소라면 편안하게 느껴졌을 그 가로등, 불빛 아래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 지훈이가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하려 할 때 그 중 한 남자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김지훈 씨 되십니까? 네. 밤늦게 누구신데 저희 집 앞을 막으신 거죠?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내민 명함을 확인하는 순간 아들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명함에는 법무법인 태산, 수석사무장 최동식이라는 글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김만수 어르신의 법적 대리인들입니다. 어르신의 의뢰로 귀하에게 증여, 재산 반환 청구 및 부동산 명도 소송에 관한 최종 통지서와 내용 증명을 직접 전달하러 왔습니다. 뭐라고요? 증여 소송. 아니, 아버지가 왜요? 아버지는 지금 요양원에 계신데 대체 이게 다 무슨 소립니까? 옆에 있던 며느리 수진이 가방을 움켜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님은 요양원이 아니라 저희 법인 근처 호텔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서류 잘 읽어보십시오. 귀하들이 거주 중인 이 아파트와 매달 지원받은 생활비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간주하여 반환 청구 소송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아파트 명의가 실질적으로 어르신의 소유임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명도 소송도 시작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열흘 안에 이 집을 비우라는 통보입니다. 밤 공기가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서류 뭉치를 빼뜬 낚아채 휴대폰 불빛으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반환 금액 9억 8천만 원,
불이행시 강제 집행 예고. 그 숫자를 보는 수진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거 다 아버님이 좋아서 주신 거잖아요. 이제 와서 뺏겠다니. 이게 부모가 할 짓이에요. 지훈 씨, 당신이 가서 아버지 좀 만나봐. 이거 다 꿈이지. 아들 지훈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입만 뻥긋거렸습니다. 사무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어르신께서 전해주라신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알려줄 필요 없다. 너희가 나를 부모 자격에서 지웠으니 나도 이제 너희를 내 자식 목록에서 지우려 한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단다. 부모 대접 못 받는 집구석에 더는 머물 이유가 없구나. 내 호의로 누리던 모든 것들 오늘부로 다 내려놓고 나가거라. 이렇게 아버님께서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지훈 씨. 내일 회사 출근하시면 법무팀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사무장 일행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파트 입구에는 여행용 캐리어 2개와 울음을 터뜨린 손주들, 그리고 넋이 나간 아들 내외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들에게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놓인 안마의자조차 마치 아버지가 앉아 자신들을 노려보는 환각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어떻게 7억이 넘는 돈을 우리가 어디서 구해? 당장 다음 주에 집 비우라는데 애들은 어떡하고? 며느리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미친 듯이 제 번호를 눌렀지만 들려오는 건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라는 무미건조한 기계음뿐이었죠. 아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쫓아냈던 것은 빈털터리 노인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탱하던 거대한 성벽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성벽이 무너진 지금 자신들은 그저 비바람 치는 들판에 내던져진 가련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아들 집의 불은 새벽이 지나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행지에서 사온 기념품들이 거실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그 화려한 선물들은 이제 쓰레기보다 못한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각 창밖의 야경을 보며 변호사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서가 내일 아침 아들 회사에 소장 사본이랑 통보서 보내라. 단 한 점의 자비도 베풀지 마라. 복수는 이제 막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같은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았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채 핏발선 눈으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회사까지 건드리겠어. 겁주려는 거겠지. 아들은 애써 스스로를 다독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일한 기대는 출근 30분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김 대리, 인사팀에서 좀 보자는데. 무슨 일이야? 분위기 안 좋던데. 동료의 말에 지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인사팀장에 앉은 이는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아버지가 보낸 내용 증명사본과 함께 지훈이 그동안 회사 복지 자금을 대출받으며 제출했던 증빙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 대리, 자네 부친께서 우리 회사 주요 주주인 건 알고 있었나? 방금 본사 법무팀에서 연락이 왔네. 자네가 개인적인 채무 이행 능력이 전혀 없으며 현재 거주 중인 집조차 명도 소송 중이라더군. 우리 회사는 도덕성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네. 만약 자네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면 다음 달 예정된 승진은커녕 권고사직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지훈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돈을 뺏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공들여 쌓아온 번듯한 직장인이라는 가면 자체를 부수고 계셨습니다. 그 시각 며느리 수진도 지옥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야심차게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의 세무조사 통지서가 날아든 겁니다.
아버지가 그동안 며느리에게 사업 자금으로 보내줬던 돈들의 출처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탈세 정황들을 변호사를 통해 꼼꼼히 정리해 제보한 결과였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세무서에서 연락 왔어. 벌금이 수천만 원이래. 우리 정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수진의 절규 섞인 전화를 받은 지우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빈털털이라고 조롱하며 고시원으로 가라고 떠밀었던 아버지가 사실은 자신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거대한 거인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날 저녁 아들 내외는 다시 제 아파트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소리를 지르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현관문 앞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아들의 통곡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 수진도 화장이 다 번진 얼굴로 연신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미쳤었나 봐요. 제주도 여행 가서 제가 했던 말들 다 진심이 아니었어요. 저희 애들을 봐서라도 제발 소송만은 취하해 주세요. 아버님 모시고 평생 효도하며 살게요. 저는 현관문 너머로 그들의 비굴한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저희 집엔 빈 방이 없어요. 돈 없으면 형편대로 사세요라고 독서를 내뱉던 그 당당함은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그들이 흘리는 눈물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자신들의 안락한 삶이 파괴되는 것에 대한 공포의 눈물일 뿐이었죠. 저는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아들 내외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아버지, 문 열어주실 줄 알았어요. 역시 아버지는. 하지만 제 손에 들린 것은 따뜻한 차 한 잔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기 하나를 재생시켰습니다. 녹음기 소리 아버님, 저희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가요. 취소 못해요. 시설 입소는 아버님이 알아서 하세요. 비밀번호 알려주실 필요 없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자 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너희가 했던 말 한마디도 잊지 않았다. 지훈아, 너는 돈 없으면 형편대로 사는 게 자식 도와주는 길이라며. 그래, 이제 내가 그 길을 가보거라. 7억 8천만 원 상환 독촉장. 그거 내일부로 압류 절차 들어갈 거다. 아버지, 정말 이러실 거예요. 진짜 피부치인 저를 길바닥으로 내모실 거냐고요. 지훈이 마지막 발악을 하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피부치, 내가 내 피부치였던 적이 있었나? 돈 줄 때만 아버지였고, 돈 없으니 짐짝 취급하던 놈이 어디서 핏줄을 찾아. 너희가 말한 대로 나는 이제 남이다. 남끼리 법대로 해결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저는 다시 문을 닫으려다 멈추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요양원 주소. 내가 나한테 보내준 거기 말이다. 내가 그 원장한테 연락해서 너희 이름으로 방 하나 예약해뒀다. 너희 집 경매 넘어가면 갈 곳 없을 텐데 거기라도 들어가렴. 공기 좋고 친구 사귀기 좋다며? 쾅.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모든 잠금 장치를 걸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아들의 비명 섞인 통곡과 며느리의 실성한 듯한 웃음소리가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으니 비로소 집안에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걸 퍼주며 살았던 지난 30년의 세월이 허망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슴 속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단계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재산을 더 가치 있는 곳에 쓰고 제 여생을 오로지 저만을 위해 보낼 계획 말입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니,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군. 아침마다 자식 눈치를 보며 안부 문자를 기다리던 초조함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창가에 앉아 향긋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오늘 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즐거움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법적 절차는 가차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수지는 결국 자신들이 살던 아파트에서 쫓겨났습니다. 제가 지원했던 아파트 금액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 통장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동안 생활비 명목으로 가져갔던 돈들도 압류 절차를 통해 회수되었습니다. 지훈이는 직장에서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주요 주주인 제 선배의 압박도 있었지만 스스로가 저지른 폐륜적인 행위가 사내에 소문이 나면서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한 것이죠. 사직서를 던지고 나온 아들은 지금 제가 예약해 주었던 그 낡은 변두리 시설 근처의 월세방을 전전하며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끔씩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받지 않아도 누구인지 압니다. 지훈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번호를 누르지 않습니다. 비정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만약 제가 그들을 다시 받아준다면 그들은 제 재산을 보고 다시 효자 가면을 쓸 뿐이라는 것을요. 진심이 없는 효도는 독이 든 성배와 같습니다. 저는 회수된 재산과 원래 가지고 있던 자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처럼 자식에게 배신당해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을 위한 진짜 쉼터를 만드는 재단에 기부했죠. 재단 설립식 날 시장님과 많은 사람이 모여 저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김만수 어르신, 정말 대단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들의 칭찬보다 저를 더 행복하게 했던 건 그날 제가 입은 새 정장과 제 얼굴에 핀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의 아버지가 아니라 김만수라는 이름 석자로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는 혼자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자랑하며 다녀왔던 제주도가 아니라 제가 평생 가보고 싶었지만 돈 아끼느라 미뤄뒀던 스위스로 향했습니다. 융프라우의 만년설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수야, 참 고생 많았다.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을 사는구나. 자식이라는 존재는 때로는 축복이지만 때로는 가장 잔인한 타인이 되기도 합니다. 피가 섞였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희생이 정답은 아닙니다. 부모가 당당하고 경제적으로 바로 서 있을 때 비로소 자식도 부모를 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빈 껍데기만 남은 채 그들의 처분만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내가 죽으면 다 내 거다라는 말로 자식들의 탐욕을 키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는 건 효자 아들의 눈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빳빳한 지폐와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